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인생에서 가족 외에 고마운 사람을 딱 한 명만 떠올리라 한다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남편의 상간녀로 알게 된 동생이 떠오릅니다. 참 기가 막힌 인연이죠. 상간녀로 알게 되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절친한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땐 저에게 언니라고 부르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싫었는데 지금은 절 따르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외동딸인 제게 동생이 있었다면 이렇게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혼 후의 삶이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 동생 덕에 새로운 삶에 감사하며 살아요. 저를 살려준 상간녀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남편부터 소개하자면 저와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어요. 공학인 학교였지만 모든 학년이 남녀 분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학년 때 선택 과목 때문에 딱 한 개 반만 합반이었죠. 바로 저와 남편이 속한 반이었어요. 그때 짝꿍이었던 남편과 저는 요새 말로 티키타카가 잘 맞는 친구였고 학교에서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 성격이 여자친구들보다 남자친구들을 편애하는 털털한 성격이라 남편도 절 편하게 생각한데 싶어요. 남녀 사이에 왜 우정이 없냐고 누누이 말해오던 저희 두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취업을 했을 때에도 각자의 이성 친구를 소개해가며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눈물이 뚝뚝 흘리는 저를 보며 이제야 타이밍이 맞았다고 사실은 저를 좋아해왔다고 고백해왔습니다. 저는 얼떨떨했지만 이래서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며 남편의 고백을 받아들였죠. 사실 남자친구? 아니, 남편으로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서글서글한 인상이나 능력은 물론 성격이 진짜 좋았거든요. 어른들께 잘하고 넉살도 좋은데다가 개인적으로 남자에게 빠져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친구라는 틀에 박혀 이성적으로 보지 않았을 뿐 인간적으로 매우 훌륭한 남자인 친구가 저를 좋아한다고 하니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희 둘은 알고 지낸 시간이 워낙 오래되어서인지 급속도로 결혼을 진행하였습니다. 남편의 부모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사업차 일본을 자주 오가셔서 남편은 학창 시절부터 나이 차가 많이 나는 형과 둘이 생활을 했는데요. 남편이 군대에 막 복학했을 때 형마저 결혼을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고 싶다며 일본에 정착했고 남편은 이후 혼자 서울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자기 부모님보다는 처가 식구들과 더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저희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학생 때부터 결혼하면 처가에 잘할 거라고 말하던 친구가 이제 제 남편이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저는 외동딸로 커서 부모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컸어요. 특히 아버지의 저에 대한 사랑은 주위에서 유별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대단했죠. 아버지가 하시는 공장과 사무실은 어릴 적에 제 놀이터였고 공원이었어요. 아버지 회사의 직원분들은 저렇게 딸을 아껴서 어찌 결혼시키려고 하느냐고 묻곤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시집은 꼭 보낼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빼놓지 않고 말씀하시던 게 있었는데요.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은 남자가 있다면 끝까지 믿어주고 남자의 자존심만큼은 꼭 지켜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말씀드리자 또 한 번 강요하셨습니다. 수연아, 아무것도 없이 결혼해서 아빠가 지금까지 애쓴 이유가 전부 네 엄마 덕이다. 아빠가 회사에서 잘리고 빌빌거릴 때 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신 장인 장모님도 이렇게 살라면 갈라서라고 했었는데 네 엄마는 끝까지 날 믿어줬어. 그러니 아빠도 평생 네 엄마는 호강시켜주겠다는 목표 하나로 산 거지. 너도 남편한테 그런 마음으로 믿어줘. 남자는 그거 하나야. 이런 말씀은 처음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인사 오던 날도 하셨어요. 또 상견례 때도 시댁 식구들 앞에서 우리 딸에게 신신당부한 이야기라며 여자로서 의리 있게 남편을 지켜줄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 이야기에 시부모님도 웃으며
며느리 잘 얻었다고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는지 결혼 후 남편은 친정집에 갈 때마다 아버지 덕에 든든해하는 눈치였어요. 둘은 만났다 하면 술을 거하게 마시고 취해서 들어오곤 했어요. 아버님, 여기입니다.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따님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벌써 다 왔어? 아름다운 딸? 아이, 맞아. 나한테는 아주 아름다운 딸이 있지. 그런데 자네 그거 아는가? 우리 마누라가 더 이쁘다네. 아유, 아버님, 알다마다요. 우리 어머님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시지요. 아이, 그래도 제 눈에는 지 와이프가 최고입니다. 현관 앞에서 휘청이다 넘어지고 구르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랑 저는 못 살겠다. 둘이 만났다 하면 고주망태야 하며 웃었어요. 아들이 없는 부모님께 사위를 넘어 살갑게 아들 역할까지 하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남편을 향한 저의 애정과 믿음이 그의 가슴에 가 닿았는지 아버지의 말씀대로 남편은 큰 힘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친정 부모님까지 책임지겠다면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준비하더군요. 대뜸 회사 일과 겸하면서 사업이 안정되면 회사 일을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꽤 구체적인 사업안을 갖고 있었음에도 저는 불안한 마음에 남편을 말렸어요.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간절한 설득에 동의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젊잖아. 도전하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우리 회사가 안정적으로 보여도 경기 안 좋으면 언제 구조조정 들어갈지 모르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해. 당신 나 알잖아. 한다면 하는 거. 알지, 믿지. 그래도 사업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상 사업을 벌이는 것도 회사를 관둘 마음으로 다닌다는 것도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당신 고생 안 시킬게. 내가 잘할게. 이거 진짜 대박 날 것 같아. 당신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게. 남편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건 알고 있었기에 저도 옆에서 돕겠다며 저희는 계획한 사업을 시작했어요. 고객들의 의뢰를 받아 자석, 컵, 핸드폰 케이스 등 기념품을 만드는 사업이었어요. 당시에도 경쟁업체는 많았고 크리스마스나 어버이날 같은 공식적인 기념일에만 반짝 장사가 될 줄 알았는데 연인들의 기념일과 임신, 출산 기념 제품으로 홍보가 잘 이루어지면서 사업은 생각보다 금방 자리를 잡았어요. 남편은 매출이 늘자 얘기했던 대로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걱정과 달리 초반부터 사업이 잘 되었기에 약속한 바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결혼하며 임신 준비를 하느라 경제활동을 쉬고 있던 제게 남편은 회사에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을 생활비로 주었어요. 그러던 중 친정 어머니의 생신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술 한잔 마시고 기분이 좋아진 남편은 넉살 좋게 이러쿵저러쿵 떠들었습니다. 여보, 남자는 남자가 잘 아는 법이라니까. 장인어른이 그러셨잖아. 남자가 나가서 일을 잘하려면 집안 울타리가 튼튼해야 된다고. 내가 요즘 믿어주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일이 더 잘 된다니까. 아빠, 요즘 이이가 이 얘기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장인어른 말씀이 하나 틀린 게 없다고. 아버님 덕에 힘이 난다고 노래를 불러. 그럼. 남자는 가족들의 믿음을 먹고 사는 거야. 수연이 너는 남편 하는 일 잘 믿어주고 또 밀어주고 내조 잘하거라. 자존심 그거 하나 지켜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잖아. 아버님, 제가 아버님 덕분에 어깨 펴고 삽니다. 한잔 하시죠. 짠. 번듯한 식당에서 부모님께 식사 대접을 하고 또 엄마께 생신 선물로 이전에 갖고 싶다고 하신 명품 가방을 내미는 남편을 보며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내가 남편 복이 차고 넘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런 말하면 철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주로 일본에 계신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었고 그 덕에 오롯이 저희 가족에게만 집중하며 지낼 수 있으니 더없이 좋았거든요. 얼마 후 다행히 저희는 계획하던 임신이 되었습니다. 안정기를 지나 입덧이 시작됐지만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바빠서 가정에 신경을 많이 못 써도 사업이 바빠 그런 거라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그러려니 했어요.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면 더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리는 거 없이 다 들어주고 싶다며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외박이 잦아지던 때도 저는 일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긴 제가 바보였어요. 당당한 얼굴로 저를 찾아온 어린 상간녀를 보자마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딱 봐도 저희 부부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골 때리는 성격의 상간녀는 저를 언니라고 부르며 남편을 마치 인형 하나 더 달라고 조르는 아이처럼 징징대며 떼를 썼어요. 어머나, 이렇게 만나뵙게 되네요. 안 그래도 오빠가 얘기할 때마다 되게 궁금했는데. 아, 뭐야. 사진보다 훨씬 이쁘네. 피부도 좋고. 저 그냥 언니라고 부를게요. 괜찮죠? 언니, 다른 게 아니고요. 오빠 저 주시면 안 돼요? 저 그 사람 없으면 안 돼요. 네? 저기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 얘기예요, 지금? 언니는 부모님도 다 계시고 외동딸로 쭉 사랑받고 자랐지만 전 아니거든요. 언니도 힘들 거 알아요. 알죠. 아담하다. 근데 저도 오빠가 너무 필요하니까. 우리 그럼 초반엔 일주일씩 나눠 지내보는 건 어때요? 이봐요. 누가 정신 나간 여자 아니랄까 봐 낯짝도 두껍네. 어디 상간녀 주제에 부인한테 할 소리입니까 그게? 언니 화내지 말고요. 언니 제발요.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봐요. 그게 어려우면 그냥 이혼해 주시던가요. 네?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외동딸이라는 걸 언급하는 순간 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란 생각에 소름이 끼치더군요. 일하느라 바쁘다고 해놓고 우리 아내는 이렇다 저렇다 다른 여자와 저에 대해 이야기했을 걸 상상하니 끔찍했어요. 나는 착하게 살아왔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릴 때부터 봐왔던 내 남편은 어디로 간 걸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저는 징징거리듯 떠들어대는 상간녀를 겨우 돌려보내고 몸져 누웠습니다. 급격한 스트레스로 뱃속의 아기도 위험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대판 싸움을 벌이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일 없다며 부정하더군요. 그 여자 누구야? 당신 일하러 다닌다더니 뒤에서 여자 만나고 다닌 거야? 걔 나이는 몇 살이니? 우리 아기는 잊었어? 야, 박태경,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앞에선 우리 아기 누구 닮았을까 기다려준다고 해놓고 네가 어떻게 이 나쁜 새끼? 아, 여보, 나 못 믿어? 그 여자 정신 나간 스토커야. 우리 아기 당연히 기다리지. 딸이면 당신 닮고 아들이면 나 닮고 얼마나 이쁠까. 우리 제 식구 멋지게 잘 살아보자고 돈 버느라고 고생하는 난 안 보여? 아, 진짜 서운하게 왜 그래? 그 여자 비정상이야. 날 뭘로 보고 그런 여자랑 놀아놨다고 생각한 거야? 다 당신 오해야. 그 여자가 너 달라더라? 자기는 오빠 필요하대.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 격주로 당신을 나눠서 지내보자더라. 내가 기가 막혀서. 아, 그년이 그래? 역시 정신 나간 여자야. 아휴, 걔 알바 잠깐 하는데 우리 집 주소는 또 어떻게 한 거야? 아, 지겨워. 자기야, 그런 말을 왜 믿어? 난 당신 걱정할까 봐 말 안 했던 건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만나달라고 하는 애야. 난 자기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그래도 막 막무가내야. 애가 어려서 그런지 패기가 넘친다고 해야 하나? 내일 경찰에 신고할게. 자기야, 나 믿어줘. 진짜 나 그 여자랑 엮일 일 없어. 자기 혈압 오른다. 누워서 쉬어.
남편은 그 여자의 일방적인 접근일 뿐 자신은 흔들린 적이 없다며 끝까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을 믿어달라며 절대 바람 피운 일은 없다고 식은땀까지 흘리며 설명했어요. 저는 웃기게도 온종일 심란하고 분했던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뻔뻔한 상간녀의 태도 때문에 남편이 한눈판 일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여기면서도 절대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은 일말의 마음을 잠재워 주었습니다. 버럭 화를 냈지만 그래, 우리 남편이 그럴 일 없어 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인 것이죠. 잠시 흔들린 제 믿음이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며 믿자, 믿어주자, 그리고 흔들리지 말자. 나는 남편을 믿는다 라고 되뇌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상간녀는 저를 또 다시 찾아왔습니다. 언니, 자꾸 찾아와서 미안해요. 아니, 언니가 웬만해선 오빠 안 놔줄 것 같아서요. 몰랐는데 언니 아기도 생겼다면서요. 좋겠다. 오빠 아기라니. 나도 갖고 싶은데. 근데 오빠 말로는 언니가 오빠 되게 믿어준다고 하던데. 오빠 말 그대로 믿었어요? 어디까지 믿었어요? 저는 가끔 오빠한테 막 거짓말하지 말라고 안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오빠가 저보고 언니 좀 닮았으면 좋겠대요. 얘기 가려서 해줘요? 우리 아가가 다 듣고 있어서 그래요. 나는 건강하게 아기 출산할 거고 당신이 아무리 남편 곁에 맴돌아도 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나랑 남편 일 인연 보고 결혼한 사이 아니에요. 혹여 당신이랑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해도 내 남편으로서 우리 아기 아빠로서 누구보다 자기 자리 잘 지켜줄 사람이라는 거 난 잘 알아요. 우리 남편 그만 좋아하고 돌아가요. 와, 대박! 진짜 믿네, 이 언니. 아니, 남편이랑 오래 만난 사이인 건 알겠는데 너무 믿지 마요. 남자 말을 왜 믿어? 오빠가 그래요? 나만 오빠 혼자 좋아한다고? 오빠가 사진 찍는 거 싫어해서 내가 오빠 몰래 깍지 낀 손 찍었거든요. 여기 봐요. 여기 손등에 점. 세상, 순진한 여자가 여기 있네. 나중에 바보 되지 말고 잘 생각해요. 여자는 남편의 주장이 다 거짓이라며 둘은 분명 내연 관계가 맞고 본인 성격상 더는 못 기다리겠어서 저에게 직접 찾아온 것이라고 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여자 손을 잡은 남자의 손의 손등에는 남편의 것과 같은 점이 있었고 저는 분노에 부들부들 떨어야 했어요. 그렇게 상간녀는 저를 두어 차례 더 찾아왔어요. 문을 안 열면 문 앞에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하고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남기기도 했어요. 임신 초기라서 조심하고 싶었지만 그년의 방해로 저는 산부인과에 자주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된 일이 있었어요. 매일 전화해서 졸라대는 상간녀 때문에 지쳐가던 때 남편의 태도가 갑자기 변한 겁니다. 그럴 리 없다고 부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에게 사실 이런 일은 당연한 수순 아니겠냐는 식으로 구는 거예요. 나 그년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아. 당신 진짜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깍지손조차 직원들이랑 다 같이 장난친 거라고 둘러댈 때도 나는 등신같이 믿었다고.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주면 좋겠어. 우리 아이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숨기지 말고 말해줘. 자기야, 임신해서 피곤한 건 알겠는데 바가지 좀 그만 긁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믿을 것이지 뭔 말이 이렇게 많아. 돈 있는 남자 주위에 여자들 꼬이는 법이지. 앞으로 이런 일 더 많아질 텐데 당신은 어쩌려고 벌써 이래. 아니, 나한테 반해서 쫓아다니는 걸 무슨 수로 막냐고. 그 여자가 일방적이다. 난 가만히 있는데 걔 혼자 날린 거다. 근데 왜 매일같이 나한테 전화하는데 내버려둬? 경찰한테 신고한다더니 왜 안 하는데? 당신이 임신한 아내를 걱정하면 그 여자가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여자 말이 진짜 같다고. 알바로 왔던 애가 실력이 좋길래 한 번 더 나와달라고 했더니 요즘 돈도 얼마 안 받고 얼마나 도와주는데 걔 실력이 좋아. 이번에 스탠드 조명 만들 때도 걔가 맡아서 했다고.
아, 개 쓰는 게 싫으면 당신이 대신하던가. 남자 잘 될수록 이런 경우 많아져. 직원이랑 가깝게 지낼 수도 있는 거지. 사사건건 시비야 짜증나게. 당신은 그 시간에 내조에 더 신경을 써. 말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남편의 꼿꼿한 태도에 숨이 막혔어요. 제가 마치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았어요. 돈 벌어다 준다고 유세를 떠는 것 같고 아무리 우리 가족을 위해 힘들게 일한다지만 결국 뒤로는 다른 여자랑 희희낙낙한 생각을 하면 피가 거꾸로 쏟더라고요. 아니라고 할 때 분명 믿었었지만 여자의 촉으로는 뭐가 있긴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 즈음이에요. 저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제 아이는 천사가 되었어요. 병원에 입원한 며칠간 남편은 일을 핑계로 저녁에 잠시 왔다 갈 뿐이었어요. 제 간호는 친정엄마가 주로 맡아주셨고요. 분명 제가 생각한 결혼 생활의 방향은 이게 아니었으나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잡기 위해 노력했어요. 웬 미친 여자 때문에 제 아이를 보냈다는 생각에 너무 억울했지만 거기에 얽매여 있기엔 제가 너무 가엾어서 슬픔에 잠겨있지 않기로 각오를 다졌어요. 제가 아이를 잃은 걸 전해 들은 것인지 상간녀로부터의 연락은 한동안 없었어요. 퇴원 후 남편과 다소 어색한 시간을 보냈지만 이렇게 지내다간 남편과 갈라서는 건 문제도 아니겠다 싶었어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당장 이혼을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마음을 다잡으며 혹시 제가 사업으로 바쁜 남편의 상황을 이해해주지 못한 건가 싶어 슬쩍 사무실을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남편 사무실 건물에 임대 두 글자가 크게 붙어져 있는 겁니다.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당신 어디야? 나 사무실 앞인데 사무실이 다 비어 있어서. 아, 숨 막혀. 이제 당신이 스토커즈까지 하는 거야? 왜? 사무실 출근이라도 하시려고? 당신 이렇게 피곤하게 나올까봐 사무실 옮기고도 말 안 한 거야. 뭐? 피곤? 스토커?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무실에 옮겼으면 아내한테 알려주는 게 당연한 거지. 기껏 점심 도시락 싸서 들러봤더니 뭐? 뚫린 입이면 다인 줄 알아? 당신 말 조심해. 전화로도 이러는데 여기 와봐야 직원들 앞에서 최명국이고 의부증 걸린 아내 뒀다고 사람들이 쑥덕거리긴 하겠지. 사무실은 내 일터지 당신 한방 아니야. 함부로 행동하지 마. 남자 일하는데 귀찮게 뭘 시시콜콜 다 알려들어.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사무실을 옮기는 그렇게 중차대한 일을 제가 어쨌다고 상의는커녕 말해주지도 않은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싼 도시락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스토커가 되고 의부증 걸린 여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사람 한순간에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남편의 특기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도 더는 굽히고 싶지 않았어요. 몸도 상해버린 상황에 이 일을 계기로 먼저 손 내밀어 보자라는 생각을 완전히 접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동안 잊고 있던 상간녀가 찾아와 저희 집 배를 누르는 겁니다. 저녀는 왜 자꾸 찾아와서 저를 긁나 싶었어요. 잠잠해진 줄 알았는데 가슴이 철렁했죠.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자꾸 찾아와.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야,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 제대로 먹게 해줄 거니까 딱 기다려. 너 때문에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전부 너 때문이야. 정말 미친년처럼 소리를 지르며 악을 쓰는데 상간녀는 다른 날보다 기운이 없는 조용한 말투로 할 말이 있어서 온 거라고 저를 달래더군요. 문은 열어주지 않은 채 대문을 사이에 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저기 언니, 일단 진정하시고 오늘은 정말 꼭 해드릴 말이 있어서 온 거예요. 나 이제 그 인간 안 만날 거예요. 진짜예요. 짐 싸서 다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문 좀 열어주세요. 일단 이것 좀 보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인연이 또 무슨 꿍꿍이야. 너 내가 그렇게 웃음냐? 내가 너 고소 안 하니까 만만해?
이 나쁜 년. 제발 이것부터 봐주세요. 이거 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동안 죄송했어요. 아기 일도 정말 유감이에요. 제 책임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병원에 계신 동안 연락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같은 여자로서 언니도 아셔야 할 것 같으니까 꼭 가보세요. 상간녀가 계단으로 내려가는 발소리가 사라진 뒤 조심스럽게 현관을 나가보니 문틈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쪽지 안에는 여자가 써놓은 주소와 비밀번호가 하나씩 있었어요. 남편이 새로 얻었다는 그 사무실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남편 입으로는 절대 알려주지 않던 사무실을 찾아가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오늘 밤 꼭 가보세요. 오늘 아니면 다른 공간으로 바뀌어 있을지도 몰라요. 라는 짤막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체 어떤 곳이길래 바뀐다는 건지 궁금증은 더해갔죠. 저는 그 여자의 말을 믿어보기로 하고 나갈 채비를 하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붙들고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일단 가보았어요. 이혼해달라며 지겹게 들러붙던 거머리 같은 상간녀가 하루아침에 짐을 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고 할 정도면 분명 큰일이 있긴 있구나 싶었습니다. 낯선 오피스텔 앞에 도착해 심호흡을 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상간녀가 알려준 호스 대문 앞에 서서 주위를 두리번거린 후 비밀번호를 눌렀죠. 삐리리 하는 대문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마자 독한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기침을 하며 들여다보니 사무실로 예상한 공간에 수많은 컴퓨터가 다닥다닥 놓여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근데 오늘 연락받은 게 없는데. 아줌마는 여기 누구 소개받고 오셨을까? 말을 해야 자리를 주죠. 여기 회원 아니면 못 와요. 누구시냐니까. 저는 잔뜩 움츠러들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눈알만 굴리고 있는 저에게 그 남자는 더 큰 소리로 윽박을 질렀습니다. 아줌마, 누구 소개로 왔느냐고. 문을 열고 들어왔으면 소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소개받은 사람 이름을 대야 우리가 입장을 시켜준다니까. 돈은 충분히 들고 오셨나 모르겠네. 이런 곳이 뉴스에서만 보던 불법으로 운영되는 노름판이구나 싶더군요. 별천지 세상이 이렇게 평범한 도심 오피스텔에 있다는 게 경악스러울 뿐이었어요. 손발이 오들오들 떨려서 그냥 문을 확 닫고 나가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이름을 대봤습니다. 박태경 씨 소개로 왔어요. 그러자 갑자기 남자의 눈빛이 돌변하더니 인사를 깍듯이 하고 제게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남자 뒤를 따라 들어가는 척 하다가 이 광경을 어떻게든 찍어둬야겠다 싶어 가방을 허리 뒤에 숨기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몰래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오늘은 됐어요. 여긴 시설 어떻게 되어 있나 둘러보고 싶어서 온 거니까 다음엔 미리 얘기하고 올게요. 수고해요. 남자가 굽신거리며 정중히 모시겠다는 듯 굴어서 저도 귀한 VIP라도 된 양 턱을 쳐들고 뻔뻔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남자가 또 한 번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연락 없이 언제든 편하게 오시라며 웃어 보이더군요. 남편 이름에 왜 그렇게 친절하게 태도가 바뀐 것인지, 이 노름판을 남편이 차린 건지 아니면 단순한 단골 손님인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어느 결론이 나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유쾌하고 애정 넘치는 태경이가 아니었어요. 남편은 이미 제가 손을 뻗을 수 없는 이상한 세상에 발을 디딘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꽉 쥐고 있던 손에 땀이 흥건한 채로 건물을 빠져나와 한숨을 돌리려던 찰나 1층 정원에 고향에 가겠다던 상간녀가 서성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집에 간다더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와보나 확인하러 온 건가? 방금 들어갔다 오셨어요? 전 여기 몇 번 들어가 봤어요. 언니, 저한테 시간 좀 내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동안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우물쭈물거리며 시간을 내달라기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를 통해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시겠지만 초반엔 그 사람이 진짜 사업을 하긴 했어요. 저는 구인 광고 보고 한 달 프로젝트성 굿즈 만들기에 참여했는데 사장님이 진짜 아이디어도 많고 직원들한테도 친절하고 제가 생각해온 상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뭐 이성적으로 느껴지던가요? 아, 네. 뭐 매력이 넘치셨죠. 하지만 제가 먼저 꼬리를 친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시고 멋진 상사로만 본 거지 절대 이성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인생 선배로서의 동경 같은 감정은 살짝 들었지만 이성적인 감정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다음엔요? 그동안 나한테 한 짓들 이제와 억지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요. 저는 한 달 프로젝트 마치고 정산받고 다른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명 일이 하나 생겼다며 디자인할 때 다시 와달라는 거예요. 저야 다른 곳 가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적응한 곳에서 일하는 게 나으니까 오케이를 했죠. 그런데 사무실을 옮겼으니 다른 곳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옮긴 사무실이 이 오피스텔인 거예요? 네. 근데 방금 다녀오신 곳은 아니에요. 그 아래층이지. 사무실 옮기고 스탠드 조명 업무를 하긴 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디자인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아마 그때부터 이상해졌어요. 같이 근무하던 오빠들도 맨날 술만 마시고 출근도 전혀 안 하는 눈치고 느낌이 이상해서 쫓아가 보니 다들 여기만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사장님이고 오빠들이고 사업으로 번 돈 분명 여기서 다 쓰고 날렸을 거예요.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사실 언니 찾아갔을 땐 진짜 사장님이 좋아서 그랬던 거긴 해요. 근데 그때도 미안함은 있었어요. 연인한테도 하면 안 될 짓을 결혼한 사이인 부인한테. 그래도 외로운 저한테 너무 따뜻하게 잘해줘서 이 남자랑 꼭 같이 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만나보니 너무 개차반이던가요? 그러니 이제 나는 떠나니 저런 인간 너나 가져라. 아니요, 아니요. 그런 사이 아니었어요. 제가 약간 호감을 표시한 적은 있었지만 사장님은 안 받아줬어요. 진짜 너나 가져라 그런 마음이었으면 언니한테 쪽지 같은 것도 안 남겼을 거예요. 근데 같은 여자로서 제가 지은 죄도 있고 빨리 도망치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이에요. 도망가라고 해주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언닌 내가 보기에 너무 순수해. 때가 안 탔어. 나 당신 때문에 아이도 잃었어요. 당신 얼굴 보고 이런저런 얘기 듣고 있을 정신도 아니에요, 지금. 네, 압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이에요. 이런 이야기 하면 저 없애버리고 싶겠지만 아기가 하늘에 간 거 어쩌면 언니 조상님이 도운 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도망가요. 상간녀와 대화를 마치고 알려줘서 고맙다고 달래며 고향에 가서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라고 인사까지 해보냈습니다. 몇 달간 저를 미친 사람이 되게 만든 장본인이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의 민낯을 알려준 고마운 사람이기도 했어요. 저는 곧장 친정으로 향했어요. 목숨 걸고 찍었던 노름판의 내부 사진을 아버지께 보여드렸죠. 그동안 상간녀를 두고도 의부증 취급을 받는 날의 일이 떠올라 눈물이 왈칵 터져 엉엉 우는데 아버지는 흔들림 하나 없는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놈은 경찰서에 잡혀가기 전에 나한테 좀 맞고 보내야지. 김씨 아저씨한테 바로 얘기할 거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있어. 울고 싶으면 울어라. 울고 다 씻겨보내. 아빠, 어떡하시려고요? 나도 아빠가 어떡하실지 알고는 있어야지. 수연아, 기다려봐. 아빠 화내면 절대 소리 안 지르는 거 알잖니? 얼마나 이성적인 분이신데. 염려 말고 하시는 대로 두자. 그건 35년간 아빠랑 살아본 내가 장담해. 김씨 아저씨 알지? 아빠랑 중학교 동창이신 분. 아빠가 통화하실 거야.
엄마의 말을 듣고 보니 우리 아버지는 화나셨을 때 더 머리가 차가워지시는 분이었어요. 아버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여보세요? 어이, 우리 사위, 퇴근은 하셨는가? 오늘 오랜만에 한잔하게 집으로 오지? 1시간쯤 지났을 무렵 아무것도 모르고 술 생각에 달려온 남편은 해발쭉한 표정으로 배를 눌렀어요. 남편이 집에 발을 디딘 순간 방망이를 꺼내들고 서 계시던 아버지께 붙잡혀 시원하게 매타작을 당했습니다. 아,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너 이 새끼, 내가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나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내가 우리 수연이한테 널 믿으라고 했던 건 뭘 하든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었어, 이 자식아. 감히 우리 믿음을 이렇게 박살내? 이 나쁜 놈, 이 몽둥이로도 분이 안 풀려? 아버님, 제발 고정하세요. 진정하시고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네 놈 말을 들어서 뭐하냐? 어디서 개가 짖나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한참 실랑이를 한 후에 아버지는 진정하셨어요. 그 이성적인 분이 몽둥이를 들고 사위를 내치고 있다니 너무 죄송하면서도 또 감사했어요. 모든 걸 이실직고 하라는 아버지의 불호령에 여태 사업이 잘 돼간다던 남편은 통장까지 가져와 저희 부모님께 확인시켰어요. 문제는 통장이 텅텅 비어있는 것이었죠. 잘못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몇 번 재미로 하다가 하루아침에 큰 돈을 버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서 고생 안 하고 벌 수 있구나. 제가 잠깐 철없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부터 다시 사무실 나가고 그러면은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번 돈은 결코 쉽게 내 곁에 머물지 않는 법이네. 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 큰 돈을 도박장 차리는 데 쓰나? 내가 너한테 아주 실망이 커. 장인어른도 잘 아시잖아요. 남자들 이런 유혹에 잘 넘어간다는 거.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모르던 사진과 자료는 또 있었어요. 바로 상간녀가 집에 내려가기 전 저에게 보내준 것이었죠. 본인을 쫓아다니는 이상한 여자라고 하던 상간녀는 정말 상간녀가 아니었어요. 상간녀의 설명에 의하면 노름꾼들끼리 상간녀가 나타났을 때 각자의 부인들 반응이 어떨지 내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다니던 상간녀, 아니 그 아르바이트생은 사정을 알고 큰돈을 줄 테니 아내를 괴롭혀보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글쎄, 임신한 아내에게 이게 할 짓입니까? 시골에서 돈 벌러 온 젊은 여자한테 이상한 연기나 시키며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노름판에 찾아가서 힘들게 번 돈 잃어가며 미쳤었던 사이에 나 혼자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니? 아무도 네 등 떠민 적 없어. 남자들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 누가 누굴 유혹했다는 거야? 네가 자처한 일들이잖아. 자세한 이야기는 곧 경찰분들 올 거니까 거기서 잘 설명해봐. 그렇게 문 밖에서 기다리던 아버지의 친구분이자 경찰관인 김씨 아저씨가 거에게 불법 노름판 개설죄로 남편을 데려갔어요. 결국 빈털터리 신세가 돼 수사 중에 이혼까지 당하게 된 남편은 변호사 선임만이라도 도와달라면서 저에게 애원을 했어요. 하지만 제 눈엔 이제 유혹을 핑계로 일삼는 망나니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시댁 어른들도 망나니 아들놈은 자식도 아니라며 손절친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 잠깐 만난 적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이야기해서 미안하다면서요. 시댁이 왜 여태 남편이랑 왕래를 안 하고 살았는지도 그제야 알게 되었네요. 전 남편은 노름 관련된 재판 해봤느라 이혼은 금방 해주었어요. 변호사 선임비도 없으니 지 혼자 재판받는 것 같은데 죄를 저질렀음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 후 옥에서 가끔 저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저는 그 편지 궁금해도 안 읽고 바로 버려버렸어요.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는 편지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전 바로 이혼을 하고 나서 아버지 회사에 취업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지내던 상간녀, 아니, 피해자인 그 아르바이트생인 직원을 아버지 회사에 소개시켰어요. 회사 사람들이 서로 언니 동생이라고 부르는 저희를 보며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물으면 가만히 눈을 마주치며 서로 인생을 구해준 사이죠 라고 합니다. 그 뒤에 더 이상의 설명은 덧붙이지 않지만 저희는 정말 서로에게 감사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일하느라 바쁘게 보낸 하루 끝에 동생과 나누는 맥주 한 잔의 여유는 정말 시원하게만 느껴져요. 앞으로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게 되어도 계속 동생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끝까지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